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 어이없는 일을 당한 정은희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53이었고 결혼한 지 꼭 22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 22해가 통째로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딱 5분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영정사진을 유품상자에 넣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날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가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부터요. 남편을 처음 본 건 아버지 가게에서였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교단에 계시다가 54살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놀면 뭐하냐시면서 조그맣게 학습 교재 도매점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은 근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교재를 받으러 왔다가 아버지 허리가 안 좋으신 걸 보고는 그날부터 매일 왔습니다. 어르신, 그거 제가 내릴게요. 놔두세요. 자네 수업이잖아. 늦겠어. 제가 손이 좀 빠릅니다. 10분이면 끝나요. 정말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3년을 그랬습니다. 전 그때 28이었고 그 사람은 31였어요. 집이 어려워서 학비를 스스로 벌어가며 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좋아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하고도 취업이 쉽게 되지 않아 학원가를 맴돌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돈 많은 애들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확실히 공부하는 게 달라요. 그걸 보면서 저희 집안에도 돈이 많았다면 이렇게 학원 강사로 남지 않고 대학원 진학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보답받게 되어 있어요. 압니다.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니 속에 있는 이야기도 다 하고 싶고 뭐 그렇네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뒤틀린 거였는데 그때 저는 그걸 구분할 줄 몰랐어요. 제가 야근을 하면 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요. 감기로 며칠 알아 누웠을 때는 죽을 끓여서 문 앞에 놓고 갔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시간이랑 몸뚱이요.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주기 쉬운 게 시간과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제게 잘했습니다. 게다가 3년이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시큰둥하셨습니다. 남편이 제게 결혼을 말했을 때도 그랬죠. 제가 결혼을 조를 때마다 딴소리만 하셨어요. 아빠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해? 마음에 안 든다고는 안 했다. 그럼 좋다고 해줘. 은희야. 나는 별로 탐탁지가 않는구나. 그 청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안다. 너한테 잘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글쎄, 아빠 그러다 나 시집 못 가.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그날 저녁에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전 그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았거든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고 아버지 서재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 내용 평생 잊지 말게. 자네한테 은희를 맡기는 조건이야. 알았나? 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사위한테 잘 살라고 당부하시는 거려니 했습니다. 그게 20년이나 흐른 뒤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일이었다는 걸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그 직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어깨를 툭 치시고는 웃으셨어요. 은희야, 결혼은 허락했다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진 않을 거다. 성격도 가치관도
환경조차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매일같이 있는데 부딪힐 일이 한두 가지겠냐. 혹시라도 살다가 힘들어지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내가 애야? 그리고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없을 거야. 그이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성격인데. 그냥 그렇다고. 아빠가 사위보다 힘세. 예순도 안 되신 아버지가 팔뚝에 힘을 주면서 그러시는데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그거 자랑이야? 그럼 아빠 아직 쌀 한 가마 정도는 거뜬히 들어. 누가 요즘 쌀을 가마로 사. 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와 남편 사이를 인정해 줬다는 안도감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그 농담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20여 년 뒤에 알게 됐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류철 하나를 들고 오더니 식탁에 펼쳤어요. 학원 자리 받았어. 계약하려고. 학원? 직접 차리겠다는 말이야? 무슨 돈으로? 장인어른이 주셨어. 3억. 전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빠가? 나한텐 말씀 없으셨는데?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야 하시더라. 축하금이지 뭐. 남편의 그 말을 저는 20년 동안 사실로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고마워했어요. 그건 진심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눈이 벌게지도록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장인어른, 주신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자네가 잘하면 되지. 내가 딴 거 바라는 게 없어. 우리 딸만 고생시키지 말어. 그러라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고마움 밑에 다른 게 깔려 있다는 걸 저는 결혼하고 2년 뒤쯤에 알게 됐어요. 그날은 학원 강사들과 첫 회식을 하는 자리였어요. 국어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웃으면서 끊었습니다. 얘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학교는 뭐 말해도 모르는 학교 나왔습니다. 어차피 애들 상담하려고 고용한 거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얘라고 부르더군요. 게다가 은연중에 제 학벌까지 무시하는 말을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 없어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 뭐가? 나를 얘라고 불렀잖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리고 말해도 모르는 학교를 나왔다니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했어? 기분 나빴어? 뭐 사실이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틀린 말이지. 내가 당신 부하야? 아랫사람이냐고? 아니 난 그냥 당신이 학교 얘기 나오면 불편할까봐 막아준 건데. 당신 배려해 준 거잖아. 막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한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배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저를 어느 자리에 놓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더 웃긴 건 저뿐만 아니라 점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자기가 대단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은 것처럼 말이죠. 솔직히 장인어른도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한 거지. 솔직히 그때 그 돈 안 받았으면 이런 지방보다 서울에 큰 학원 차릴 수도 있었지. 그러면 안 받았으면 되잖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린데. 그래서 싫다는 거야? 아니 그냥 그렇다고. 당신도 나를 좀 존중하라고. 남편은 고마워하면서도 억울해했고 저를 무시하면서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를 돈 많은 집안의 머리 텅 빈 여자라고 여기면서도 자기는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장인어른 면을 세워준 잘난 사위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이 제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통장이랑 도장 좀 줘. 자금 돌려야 하니까. 안 돼. 뭐? 생활비는 반반 내자. 통장은 각자 쓰고. 돈 필요하면 그때그때 얘기해. 얼마 필요한지 말해주면 내가 보내줄게. 남편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장인어른 돈으로 차린 학원인데 뭘 그렇게 재?
아빠 돈이니까 더 그러지. 부부끼리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니까 하는 말이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학원과 우리 집 생활비가 섞이는 일은 피하고 싶었고 남편에게 제 명의로 뭔가 하게 두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남편 자기 명의로 하면 되지 왜 저한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찜찜해서 주지 않았죠. 그 새 학원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 연 지 3년 만에 원생이 100명을 넘겼고 10년쯤 지나니까 250명이 됐어요. 그 250명을 누가 관리했느냐 하면 저였습니다. 신입상담도 제가 했고 강사 면접도 제가 받고 시간표도 제가 짰고 환불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학부모 전화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학원 안내문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월급도 없었고요. 이 문제로 처음 부딪힌 게 결혼하고 2회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는 원생이 60명쯤이었는데 전 이미 하루 12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부부끼리 무슨 월급이야. 내가 생활비 보내주잖아. 나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가. 그게 다 우리 돈으로 들어오잖아. 우리 돈이 아니라 당신 통장으로 들어오지. 난 카드 쓸 때마다 당신한테 문자로 물어봐야 하고. 그걸 지금 따지자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는 거야. 이런 대화가 몇 년을 반복됐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따로 있어요. 남편은 사소한 걸로 폭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사기 토너가 떨어졌다고 30분을 소리 질렀고 자기 컵이 안 씻겨 있다고 강사들 앞에서 저를 세워놓고 훈계했어요. 그리고 자기 실수를 저한테 덮어씌웠습니다. 교재를 잘못 주문한 날이었어요. 발주서에 사인한 건 그 사람이었는데 박스가 도착하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왔어? 당신이 사인한 대로 왔는데. 내가 언제? 실장이 확인을 했어야지. 내가 2번 물어봤잖아. 이 판본 맞냐고. 그런 적 없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난다는 말이 그 사람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다면서 말이죠. 당신 그 기억력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는 어떻게 나온 거야? 아니면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하는 기능이라도 들어있어? 문제만 생기면 기억 없다고 하잖아. 아니면 나한테 당신 실수 덮어 씌우고 싶은 거야? 내가 돈도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넌 또 무슨 그런 소리.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하라고. 이럴 거면 전문 비서 써. 돈은 많이 나가겠지만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겠지. 난 여기 실장이기도 하지만 당신 와이프야. 그걸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 좋은 머리로. 제 말에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절 노려만 보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도 또 남편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학부모한테 보강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학부모가 항의 전화를 하니까 강사들 다 모아놓고 이러더군요. 실장이 일정 관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그 자리에 강사가 9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9명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전화도 당신이 받고 그분과 통화도 당신이 했는데 왜 여기서 내가 나와? 당신은 내가 그렇게 만만해?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질까? 어? 저와 이혼하면 3억이라는 돈에다 이 학원을 운영하며 생긴 수익도 재산 분할로 나눠줘야 하니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원장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강사들도 저희 부부의 다툼에 눈치만 보고요.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싸우기까지 하다니. 사업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열받아 하룻밤을 꼬박 새운 저는 원장실 책상에 종이 2장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근로계약서랑 보험가입 신청서. 장난해? 장난 아니야. 사인 안 하면 내일부터 상담 안 봐.
학부모 전화는 당신이 받아.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뭐 협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남편이 종이를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진상 학부모 전화 6통을 자기가 받더니 이틀 뒤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하면서 이러더군요. 이런 거 쓰나 안 쓰나 당신이 일하는 건 똑같은데 왜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거야? 점점 변하는 당신을 믿기 어렵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야말로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릴 수도 있는 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전부 기록했습니다. 상담 일지, 결제 요청, 환불 처리, 교재 발주 확인, 강사 면담 내용까지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 개인 저장 공간에 올렸어요. 하루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거 적어서 뭐 할 건데? 나중에 다 쓰레기만 되는데. 나중에 당신이 기억 안 난다고 할 때 보여주려고? 그건 실수였다고 남편이 멋쩍게 이야기하더니 가버리더군요. 그래도 기록을 하고서부터는 남편이 제게 뒤집어 씌우는 일은 없어졌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그러다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가게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뇌경색이 재발한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8달을 병실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8달 동안 딱 2번 왔어요. 2번 다 10분쯤 앉아있다가 갔습니다. 학원은 어떻게 하고 왔어? 잠깐 나온 거야. 나 바쁜 거 알잖아. 아빠 손 한번 잡아드려. 주무시는데 뭘. 그러면서 친척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큰집 제사에 갔을 때였어요. 장인어른 수반은 제가 됩니다. 밤에도 제가 붙어있고요. 사위가 아들이죠 뭐. 아이고 자네가 고생이 많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큰이모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은희야, 너 시집하는 잘 갔다. 요즘 저런 사위가 어딨니? 네. 아니 왜 대답이 그래?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저러고 누워 계신데 집안이 뒤집혔을 겁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입원하고 8달째 되던 달에 병원에서 병원비 정산 안내가 왔습니다. 1,400만 원이었어요. 그전까진 제가 아버지 진단금을 다 받아 조금씩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쯤에는 아버지가 말씀을 거의 못하시는 상태였어요. 아버지 통장에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그 돈을 뺄 수가 없다더군요. 서류를 갖추고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게 몇 달씩 걸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통장을 털어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400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400만 원만 좀 보태줄 수 있어? 아빠 통장은 지금 손을 못 대. 나중에 정리되면 바로 돌려줄게. 남편이 서류를 손등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사위도 어차피 남인데 내가 왜 그 돈을 내? 그건 딸이 낼 돈이지. 병실 복도였습니다. 남편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뭐라고? 틀린 말이야? 그리고 보험금도 당신이 다 받았는데 왜 나 덜어내래? 누가 그냥 달래? 아버지 통장 쓸 수 있게 되면 준다고 했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게다가 돈이 몇십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 있다고? 당신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아는데도 그 돈이 없다고? 당신이야말로 그 돈 어디다 쓴 건데? 쓸만한데 썼어. 어쨌든 난 돈 없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저는 분노로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친인척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는 척하더니 병원비 좀 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중요한 보험 관련 서류를 남편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다시 가지러 갔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서류를 꺼내다가 서류를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시트 밑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주얼리 매장 영수증이었어요. 목걸이 한 점, 1,180만 원, 결제한 날짜가 사흘 전이었습니다. 병원비로 400만 원 빌려달라는 것도 못 낸다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다고 학원도 요즘 어렵다고 매일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용 목걸이로 1,800만 원 가까이 계산한 걸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최근 실망하는 모습만 보여주던 남편은 결국 가장 최악의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외도. 평생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행동에 저는 그저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얼리샵에 가져가 어떤 제품인지 물어봤어요. 실물로 봐도 참 비싼 목걸이다 싶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저는 영수증과 목걸이 사진을 같이 찍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가 아픈 동안은 이혼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증거를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원 법인카드 명세를 뽑았습니다. 저는 상담실장이라 결산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어요. 다만 자금 집행은 원장 결제였기 때문에 그동안 굳이 들여다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치를 한꺼번에 펴놓고 보니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제일 눈에 띄는 건 호텔 결제권이었습니다. 면세점 결제권도 있었고요. 학원 카드로 끄는 항공권이 2장씩 4번이었습니다. 학원 워크숍이라는 명목이었는데 해외 유명 학원을 방문하고 우리 학원에 도움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매달 같은 날짜에 컨설팅 자문료라는 항목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수상했어요. 저희는 컨설팅을 따로 받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병원 주차장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데 조수석에서 젊은 여자가 같이 내리더군요. 사진을 찍어두고 나중에 찾아보니 학원 입시 컨설팅 이사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5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시던 시절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지시기 2해쯤 전이었어요. 가게에서 장부 정리를 하시다가 지나가듯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혹시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라. 아빠가 저장해놨다. 누군데? 변호사야. 아빠가 오랫동안 봐온 분이셔. 능력도 좋으시고. 내가 무슨 변호사가 필요해. 그냥 알아두라고. 아빠가 원래 준비성이 좀 있잖니. 그땐 웃고 넘겼는데 그 번호를 제가 직접 누르게 될지 몰랐어요. 전 그날 오후에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왜 그 사람과의 결혼을 갑자기 허락하셨는지, 서재에서 말씀하셨던 종이 2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22년 동안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만 얌전한 고양이였는지를요. 그걸 다 확인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음은 안 나왔어요. 변호사님이 문 앞까지 따라 나오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시겠어요? 아니요. 왜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딸이 이러고 산다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님이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진 그날 밤에 위독해지셨고 나흘 뒤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이렇게 산다는 걸 끝까지 모르시게 하고 싶었고요. 빈소에 앉아있는 사흘 동안 저는 순수하게 슬퍼하지도 못했고 분노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해결되지 않을 고민만 내내 했죠. 장례 첫날
남편은 저녁 8시에야 나타났습니다. 오자마자 툴툴거리더군요. 요즘 누가 3일장을 해? 다들 간소하게 하는데. 정말로 간소하게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귀찮아서 싫은 거야? 아버지 돌아가셔서 귀찮아? 아니,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잖아. 그냥 정상과 기간이 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게다가 학원은 어떡하라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툴툴거리는 남편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는 길에 큰 소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오후에 남편이 2시간 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고요. 저는 피로회복제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을 지나게 됐어요. 거기 남편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봤던 그 사람요. 그 여자 목에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둔 그 1180만 원짜리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빈손으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쯤 뒤에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었어? 바람 좀 쐬고 왔어. 여기 답답해서. 그래? 저는 참았습니다. 장례식만 끝나면 이런 나쁜 놈과는 바로 헤어지리라 다짐했죠. 그리고 발인 날이 왔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봉안당에 모신 뒤였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저는 남아 있었고 주변에 큰 집 식구들과 저를 기다리는 학원 강사분들 몇 분이 계셨죠. 다들 접객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서 유품 상자에 아버지 영정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홀로 정리하고 있던 제게 다가오더니 제 발밑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저는 어이가 없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혼하자고. 나도 할 만큼 했어. 우리 아빠 관 나간 지 이제 3시간 됐어. 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남편이 팔짱을 끼더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장례 다 치렀지. 사위 노릇하면 손님도 받았지. 난 할 거 다 했다. 불만 없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주복 저고리를 벗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 위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할 거 다 했다고? 그래, 그럼 정산해 볼까? 저는 접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그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남편 차를 타고 같이 온 거였어요. 안에서 인사 좀 하시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오세요. 숙모님, 거기 강사분들 다들 들어와 보세요. 할 말 있으니까. 저는 그 여자 팔을 잡고 접객실 한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인사들 하세요. 우리 학원 외부 입시 컨설팅 이사님이십니다. 전 이 사람 존재도 몰랐는데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 남편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던 분이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넘겼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 인간이 저희 아버지 모자란 병원비 400만 원도 돈 없다며 안 주던 인간이거든요. 장인 병원비 보태줄 돈은 없고 상간녀 목걸이 사줄 돈은 넘치나 봐요. 게다가 장인 장례식 마무리하기도 전에 이혼 서류를 주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큰 숙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사위 상간녀라고? 게다가 상간녀한테 1,000만 원 넘는 사치품 사주면서 우리 시동생 병원비 보탤 돈 없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아니라 숙모님, 오해가 있으신데. 오해는 무슨 오해야? 상간녀가 떡하니 이 자리에 있는데. 게다가 저 남사스런 사진은 뭐고? 사촌 오빠가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장인 유골함 모신 지 3시간 만에 이혼 서류를 던져? 자네 사람 맞나? 이건 우리 부부 문제입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도리 다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고. 할 도리? 장인 아파서 8개월 넘게 누워있는 동안 병원 2번 왔다며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은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병원 안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던데 그런 주제에 이런 식으로 은희 뒤통수를 쳐? 은희야, 넌 왜 여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빠 아프시잖아요. 말해서 뭐해요? 큰 숙모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 상간녀가 팔을 빼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오빠, 뭐야 이거? 정리됐다며? 넌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지금 나한테 화난 거야? 괜찮다고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됐어. 그 여자도 나가더군요. 저는 접수대 밑에서 제 가방을 꺼냈습니다. 사흘 전부터 거기 넣어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 당신 할 거 다 했지? 이제 내 차례지?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지방대 나와서 상담이나 보던 게. 그래, 지방대 나와서 상담 보던 여자가 당신 상대로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지 보여줄게. 어디 서울 명문대생의 머리로 잘 막아봐.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혼은 나도 원하는 바야. 처자식 있는 주제 외도를 저지른 개쓰레기 같은 인간은 내 쪽에서 사양이거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보기 부끄러워서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간녀 집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걸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편지입니다. 세 통을 남편이 지내는 상간녀 집으로 보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것, 약속을 어겼으니 물어내라는 것, 그리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통을 더 보냈습니다. 같은 주소의 상간녀 앞으로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야, 내용 증명? 너 이게 뭔지나 알고 보낸 거야? 그럼 모르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 당신이 모르나 본데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원래 법적으로 다투는 거 아니다. 네가 이렇게 뭘 보내도 해결 안 되는 거라고. 해결되는지 안 되는진 봐야 알지. 나도 그냥 보낸 거 아니야. 변호사하고 이야기하고 보냈지. 그 내용 증명에 변호사의 입김이 들어있다는 걸 들은 남편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슬쩍 그러더군요. 아니, 어제 일은 내가 좀 급했어. 미안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뭐가 아닌데? 이거 받으면 내가 뭐가 되냐고. 학원가 좁은 거 알잖아. 그래서? 그래서라니. 잘 생각해봐. 당신도 딴 사람 위에 오르내리기 싫잖아. 도장만 찍으면 위자료는 내가 좀 챙겨줄게. 한 5천 정도? 얼토당토하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향했어요.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만든 학부모 단체 대화방이 11개 있었습니다. 강사 12명 중에 9명은 제가 직접 뽑고 제가 지킨 사람들이었고요. 원장실 옆 상담실에 부원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61살이신데 개원할 때부터 저희랑 함께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고등학교 후배셨습니다. 부원장님, 저 이제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압니다. 어제 얘기 들었어요. 그때 부원장님이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내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원장이 실장님한테 한 말, 강사들한테 한 짓, 날짜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절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 줄 몰라서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그 노트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학원에서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였죠. 만약 제가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이런 절차도 없이 잡상인 취급했을 걸 생각하니 그때 제가 잘했다 싶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해고야. 저는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 전에 받아둔 근로계약서였어요.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이딴 거 아직도 갖고 있냐? 응, 사본도 세부 있어.
이거 옛날 거잖아. 해마다 다시 썼잖아. 당신이 사인했고 제일 최근 게 작년 거야. 그리고 문자 한 통으로 사람 자르는 거 안 통하는 거 알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신이 불려다녀야 돼. 그리고 나 복직시켜야 하고. 야, 너 진짜 변했다. 아니, 난 그대로야. 당신이 이제야 날 제대로 보는 거지. 할 말 없는 남편이 욕을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 무렵 아버지 재산 정리로 바빴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라 서류가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학원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나왔거든요. 거기 세입자 이름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도 아버지 돈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 건물을 빌린 사람은 아버님이셨어요. 남편분은 아버님한테서 다시 빌려 쓰신 거고요. 그럼 남편은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세입자 행세를 하신 거죠. 그게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건물주가 알면 계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세입자가 따님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남편분이 세입자 행세를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전 그날 학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외벽에 남편이 제일 아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명문대 합격자 이름을 크게 박아놓은 거였습니다. 매년 새로 만들어서 다는데 그 사람은 현수막 앞에서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는 업체를 불러서 그걸 내리게 했습니다. 작업하는 중간에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사다리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기 내 학원이야.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해? 당신 학원? 뭔 소리야? 뭐냐니? 내 학원이잖아. 내가 원장이고. 그래, 학원 원장은 너지. 근데 이 건물 빌린 사람은 우리 아빠였어. 당신은 아빠한테 다시 빌려 쓴 거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금은 나한테서 빌려 쓰는 거야. 남편이 제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아, 내가 당신보다 머리가 나쁜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 그래? 내가 모자라면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더라고. 야, 정은이! 남편이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노려보더군요. 꼴랑 이걸로 겁내지 마. 네가 나한테 한 짓은 이런 걸로 보상이 안 돼. 지금 이건 너한테 벌어질 일 중에 제일 별거 아닌 일이거든. 남편이 모르는 사람 쳐다보듯 저를 보더군요. 언제나 남편에게 져준 게 저였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저 하나만 참으면 편하니까.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아버지 가게 자리에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습실 하나와 상담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2달쯤 지나서 아버지 가게 위층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원래 사무실이 들어와 있던 자리였는데 나가는 김에 제가 계약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보증금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벽을 트고 강의실 6개를 만드는데 1달 반이 걸렸어요. 실장님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 맞아요. 근데 애들 앉을 때는 있어야죠. 그리고 강사들을 1명씩 만났습니다. 12명 전부를요. 제가 내건 조건은 이랬어요. 담당 과목 진도는 선생님이 정하세요. 학부모 항의는 제가 먼저 받고 선생님한테 직접 안 가게 막아드릴게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복지를 그대로 시행할 생각이에요. 저쪽 원장님이 항상 반대하던 것들. 그러자 많은 분들이 남편보다 저를 선택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넘어온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커피를 저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실장님, 저 작년에 돌잔치날 강의했었잖아요. 그때 원장이 한 말 때문에 거의 강제로 한 거였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너 대신할 강사 널렸다고요. 그날 결국 반 2개 하고 갔어요. 국어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전 학부모 상담 자리에서 원장이 절 대놓고 혼내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차라리 따로 불러서 혼냈다면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원장이란 이유로 강사들을 소모품처럼 다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학벌을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매겼고 마음에 안 들면 시간표에서 반을 빼버렸어요. 결국 12명 중 9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학부모 대화방이 움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 주소만 올렸습니다. 2달 만에 250명 중에 160명 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 내 자산이니까 상하지 않게 보관해둬. 나중에 찾으러 갈 거야. 남편이 말하는 자산은 원장 명패, 각종 상장, 골프채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폐기물 처리 업체를 불렀습니다. 이거 다 버리시는 거예요? 네. 멀쩡한 것도 있는데요. 중고로 파셔도 되고. 멀쩡해 보이는 게 제일 문제라서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보네. 네, 좀 길어요. 저는 처리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파쇄기로 들어가는 걸 유리창 너머로 끝까지 지켜봤어요. 원장 명패가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갈렸습니다. 상장이 종이 조각이 되고 골프채가 엿가락처럼 접혔어요. 나오는 길에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갈린 조각을 조금 받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직으로 겉면에 한 줄 적었어요. 불륜 원장님 쓰레기 반품합니다. 그리고서는 착불로 보냈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한 푼도 아까웠어요.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야, 이게 뭐야? 당신 남의 물건 이렇게 망가뜨려도 돼? 너 미쳤어? 아니, 정신은 요즘 제일 맑아. 그리고 그게 무슨 물건이야? 쓰레기지? 그리고 원래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에 넣는 거라 당신한테 보냈어. 진짜 미친 거야? 게다가 불륜 원장? 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싶어? 해, 인간 쓰레기야. 거기 적힌 게 사실인데 뭘 발끈하고 난리야. 이런 거 예상도 못했어? 네가 처자식 버리고 바람 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나도 참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네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게 무엇이었는지요. 변호사님이 서류철 하나를 꺼내서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아버님이 22년 전 결혼식 전날 남편분께 받아두신 겁니다. 첫 번째 종이를 폈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공증까지 받은 거였습니다. 개원자금 3억이요? 네. 이거 아빠가 축하금으로 주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빌려주신 겁니다. 전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또 다음 장을요. 똑같은 종이가 22장 있었습니다. 연도만 다르게요. 이건 뭐예요? 채무 확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이 돈을 빌린 게 맞다고 매년 도장을 찍은 거예요. 왜 매년 받으셨어요? 돈을 빌려주고 오래 놔두면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년 확인을 받아두면 그게 계속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아셨어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22년을 한 해도 안 빠뜨리고 오신 건 아버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게 쓰러지시기 넉 달 전인데 그날은 지팡이 짚고 오셨어요. 전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남편 자필이었습니다. 글씨를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결혼 전에 그 사람이 일하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강사이면서 부원장 대행을 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직접 받고 영수증을 끊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걸 2년 동안 조금씩 빼돌렸더군요. 3,200만 원이었습니다. 고소 직전까지 갔던 걸 아버지가 대신 물어주고 덮으셨더라고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왜 그걸 물어주셨어요? 고소가 들어가면 전과가 남으니까요. 그럼 따님이 전과자와 결혼하시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내 딸이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는데 깜빵 보낼 수는 없지 않소 하고요. 그 사실을 본인 손으로 적고 서명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이랬어요.
본인과 정은이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될 경우 본인은 위 사실 전부가 공개되는 데 동의하며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도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종이만 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럼 우리 아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혼 전부터 아셨던 거예요? 네. 근데 왜 허락하셨어요? 따님이 사랑한다고 하셨다더군요.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만 유독 조심하던 이유, 아버지가 밥상에서 한마디만 하셔도 그 사람 손이 굳던 이유, 명절마다 안 가겠다고 투덜대면서도 결국 따라 나서던 이유가 전부 그거였어요. 사랑도 예의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그 사람은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었고 약점이 잡힌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인관이 나가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종이 쪼가리라도 제 역할 못할 줄 알고요. 며칠 뒤에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2장을 나란히 테이블에 놓았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 변호사님한테서. 이건 옛날 거야. 이런 건 효력 없다고. 이때 아빠가 매년 도장 받으셨거든. 22장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만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이거 나한테 넘어왔어. 돈 받을 사람이 아빠에서 딸로 바뀐 것뿐이야. 남편이 종이 쪽으로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구석에 찍힌 도장을 본 거예요. 이거 사본이야? 응. 원본 어딨어? 묻는 의도가 너무도 투명하게 잘 보이더군요. 원본을 찢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해줬죠. 변호사님 금고. 죽었다 깨나도 침입해서 강탈해 갈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걸 알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난 할 거 다 했어. 불만 없지? 제 말에 남편이 흠칫하더군요.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았으니까요. 우리 아빠가 딸 사랑이 지극하셔서 다행이야. 당신이랑 거래하면서 딸 위해서 조건까지 걸어주셔서. 네 손으로 작성한 거니까 꼭 지켜. 안 지키면 나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멍한 남편을 두고 저는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하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장이며 카드며 부동산까지 전부요. 전 그걸 신청했습니다. 학원은 내내 잘 됐는데 남은 게 없더군요. 저는 명세를 한 줄씩 짚어봤습니다.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그 여자한테 매달 나간 돈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도 남편 돈이었어요. 카드 대금, 해외여행 4번, 명품 8점. 최근 4년 동안 그 사람 손에서 그 여자한테 흘러간 돈이 3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원 운영자금에서 당겨 쓴 것도 있었고 대출까지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학원 앞에서 남편과 맞붙었습니다. 3억 2천. 우리 아빠 병원비 3,400은 사위도 남이라 못 낸다더니 저 여자한텐 3억 2천을 썼어? 그건 다른 문제야. 그래, 다르지. 평범한 사람이면 장인 병원비를 대줬겠지. 상간녀 사치품이 아니라. 세라는 나를 존중해줬어. 넌 날 무시했잖아. 무시? 너야말로 나를 개무시했으면서 뭐? 내가 널 언제 무시했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것도 무시냐? 대답해봐. 내가 뭘 무시했는데? 매번 계약서, 서류, 기록 그게 무시하는 거 아니면 뭔데? 나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 응, 못 믿었지. 그런데 그게 무시는 아니잖아. 그게 무시라고 나한테는. 무시는 내가 당했지. 너야말로 보기 좋게 날 배신했잖아.
못 믿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배신. 그래놓고 네가 나한테 그딴 말할 자격이 있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왜? 뭐 서울 명문대 나오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도 돼? 진짜 무시가 뭔지 보여줘?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왜 지방에 있는 학원 운영밖에 못해? 너 머리는 어디다 뒀어? 게다가 그 학원도 온전히 당신 것도 아니잖아. 어? 제가 박박 속 끓는 소리를 하자 남편이 입을 다물더군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그 여자 이름이 떴어요. 남편이 저를 힐끗 보더니 몇 걸음 물러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저쪽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남편이 당황해서 귀에서 떼는 바람에 저한테까지 다 들렸습니다. 오빠, 학원명이 나한테 돌려놓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 그게 지금 좀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지분 얘기는 투자사에서 계속 물어보잖아. 세라야, 여기 지금 사람 있어. 누구? 오빠 와이프? 아직도 정리 안 됐어? 오빠,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오빠가 원장이라서 만난 거야. 그거 모르고 만난 척하지 마. 야, 너 지금 학원 없어지면 오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 서 있더군요. 아주 연인 관계 잘 돌아가네. 죽고 못 사는 연예인 줄로만 알았더니 아주 계획적인 관계였네. 잘 어울려. 아주 잘 어울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그 여자는 사표를 냈다더군요. 그 학원이 있는 곳에 계약자가 저라는 걸 알게 돼서였을 겁니다. 남편한테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투자 계약이었어요. 그 여자가 다리를 놓은 거였습니다. 학원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지점을 내겠다는 계획이었죠. 남편이 계약하는 날 저는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학원 청소 여사님이 제게 정보를 이것저것 알려주셨거든요. 안에 들어가니 투자사 쪽 사람 셋과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누구시죠? 저쪽 원장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고 저 학원 건물 실제 세입자고 저 학원 상담실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나가!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서류를 순서대로 올렸습니다. 먼저 이거요. 이 학원 개원자금 3억은 저희 아버지가 빌려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차용증이랑 매년 받은 확인서도 여기 있습니다. 투자사 사람이 서류를 넘겨보더군요. 그리고 그 건물 세입자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은 저고요. 건물주 동의 없이 다시 빌려 쓰신 거라 언제든 정리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이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앙심 품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자필 자인서를 올렸어요. 이건 이 사람이 결혼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원비 3,2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본인 손으로 적고 서명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신 물어주고 덮으셨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사 사람이 서류를 덮더군요. 오늘 계약은 어렵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있어요. 최 원장님, 저희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로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그 다음은 빨랐어요. 지역 학원 모임에서 징계가 나왔고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갔고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석 달 뒤에 남편 학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을 더럽게 썼으니 곧 망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죠. 장맛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은희야, 이혼은 안 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차용증 그것만 좀 없애줘.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위약금도 좀 깎아주고. 그리고 그 학원 자리 말인데 그거 내가 다시 쓰면 안 될까? 당신은 지금처럼 상담만 보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은 그거밖에 못하잖아.
전 그 사람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다시 되찾으려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데 말이죠. 당신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서 위약금 깎아달라고 말할 수 있어? 차용증 없애달라고? 너 미쳤니?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지 잊은 건 아니지? 그건 내가 갚으려고 했어. 그리고 난 최대한 장인어른 존중해서 장례식 끝날 때 말했던 거야. 아버지 관 나가는 날이었어. 그날 이혼 서류 던졌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준 사람 뒤통수 치고 딴짓하는 사람이 학벌이 좋으면 뭐해? 그 머리로 어디 가서 잘 될 것 같아? 이거 봐. 당신은 안 바뀌어. 지금도 날 앞에 두고 계산하고 있잖아. 한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건 상대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속으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전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남편이 제 발밑에 던졌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마련한 이혼 합의서, 빌려준 돈 3억을 갚으라는 서류, 위약금 2억 청구서, 재산분할 내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최도훈 씨, 제가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정환소 선생님께서 22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날 받아 적어뒀어요. 변호사님이 종이를 펴서 읽으셨습니다. 내 딸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니 난 반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 눈이 내 딸을 안 봐요. 내 통장을 봐요.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 기다려는 보겠소. 대신 내가 죽고 나서 내 딸이 혼자 남았을 때 맨손이면 안 되지 않겠소. 그러니 이 종이 2장은 딸이 힘들어지는 날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킬 테니까. 남편이 손을 떨더군요. 선생님은 22년 동안 매년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확인서 서명을 받으러요. 마지막으로 오신 게 쓰러지시기 1년 전인데 지팡이 짚고 혼자 오셨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장인어른이 그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전부 다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울더군요. 저는 그 울음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이혼이 정리되고 나서 다시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는 2년이 됐고 저는 55이 됐어요. 상담센터는 정식 학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지금 원생이 190명입니다. 부원장님이 국어를 맡아주시고 아들은 4학년이 되면서 방학마다 초등부 자습실을 봐줍니다. 현관에는 아버지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어요. 팔뚝에 힘을 주고 웃고 계신 그 우스운 사진요. 남편은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학원과는 좁습니다. 원비를 빼돌렸다는 자인서와 징계 기록이 붙은 이름을 받아주는 데는 없었어요. 프랜차이즈도 강사 자리도 온라인 강의도 전부 막혔습니다. 22살에 좋은 대학에 갔던 사람이 57에 새벽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서게 됐어요.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는데 앞에 사람이 서 있더군요. 안전화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은희야, 나 이제 진짜 알겠어. 뭘요? 현장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름도 안 불러. 그냥 어이 아저씨 그래. 원장 소리 듣던 내가. 그러셨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번엔 진짜야. 전 그 사람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이었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은희야, 한 번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전 당신 못 믿어요. 그리고 못 믿는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아요.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지켜야 해서예요. 단호한 제 말에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위약금은 나눠서 내셔도 돼요.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바쁘니까 이제 좀 나가주세요. 전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난방기가 돌아가고 첫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장례 마지막 날 이혼 서류를 받은 저는 남편이 22년간 숨겨온 빚과 과거를 아버지가 남기신 종이 2장으로 세상에 꺼냈습니다. 그 사람 학원은 문을 닫았고 저는 아버지 가게 자리에 제 이름으로 새 학원을 열었습니다.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참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참기만 하면 당하지만 참으면서 적어두면 언젠가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 값은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돌아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